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페이지 192페이지죠. 192페이지 표현들입니다. 저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들이죠. 성립 요건 설명드릴 거고, 법적 성질은 결국은 표현들이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표현들이 세 가지 유형해가지고 표현들이가 성립되려면 본인이 책임질 만한 특별한 뭐가 필요한 거죠? 사유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 사유가 뭐냐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입니다.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병에게 을이 내 대리인이야 라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대리권 수요에 표시해야 한 표현들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요건이 나오는데 갑은 수권 사실의 통지, 요 표시거든요. 요거는 의사 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라는 거 첫 번째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판례인데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느냐, 요 문제예요. 갑이 병한테 을이 내 대리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의외로 흔하지 않죠. 그런 말은 우리가 잘 안 쓰고, 보통 우리가 을이 영업부장이야, 을이 우리 회사 상무야, 이런 말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는 뭐냐면 반드시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의 수요의 표시가 된다라는 판례죠. 그 다음 이제 박스 밑에 4번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행위를. 만약에 표시된 범위를 넘으면 그것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되거든요. 4번 대리의 상대방은 표시한 그 사람이 법률행위를 해야 되고요. 4번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끝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줬는데도 주지도 않았는데도 줬다고 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그때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것이고요. 효과 본인이 책임을 지고, 적용 범위는 요거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요게 수권행위거든요. 수권행위를 하지도 않고 했다고 표시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임의대리에만 있을 수 있고요.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두 번째 사유가 나오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렵진 않아요. 자, 이런 얘기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면 넘으려면 권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겠죠. 왜요?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다면 넘는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주의하실 것은 이 기본 대리권은 결론이 뭐냐면 종류불문. 다시 말하면 뭐라도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뭐 등기 신청과 같은 공법상 대리권도 상관이 없고요. 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상관이 없고, 뭐라도 있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넘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결론은 뭐예요? 종류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전혀 이질적 행위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뭐라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선의무과실이다. 그죠? 그럼 이 선의무과실은 언제 있어야 되느냐? 대리행위 시에 있으면 된다.
이게 뭐죠? 결론인 거예요. 그죠? 그럼 정리해보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고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되고요. 주의할 점은 첫째, 뭐라도 있기만 하면 되고요. 또 넘은 행위도 전혀 이질적 행위라도 상관이 없고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시는 언제요? 대리 행위 시에 선의 무과시해야 된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교재 보시면 의 나와 있고 2번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관련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는 저번 강의 때 강조했던 겁니다. 현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리인으로서 현명하지 않았다면 아예 무권 대리가 아니고요. 무권 대리가 아니면 무엇도 성립할 수 없죠. 표현 대리도 성립할 수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는 것은 현명이 아니므로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판례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뭐라도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 판례는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지급권이 두 가지예요. 교재 나와 있는 판례는 투자 상담사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없지만 보험 설계사도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다고 봐요. 따라서 투자 상담사나 보험 설계사는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는 분들이니까 이들의 행위가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될 수는 없다는 판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판례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단순히 인감증명서를 준 것만으로는 뭔가를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니까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는 거니까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은 4번 권한 밖의 행위 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관련 판례는 종류불문 전혀 이질적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요. 4번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인데 관련 판례는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서 선의 무과실한 판례죠. 따라서 대리 행위를 할 때 과실이 있다면 나중에 서류가 첨부가 되는 어떻든 간에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가 되는 거죠. 효과 본인이 책임지고요. 적용 범위 이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묻지 않고 다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대리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냥 넘겨보시면 관련 판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한 것은 없어요. 첫 번째 판례 해가지고 대리 행위 당시에 선의 무과실이어야 본인에게 효과가 있다는 판례가 나오고 두 번째 판례는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대리 행위를 했다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이가 되는데 만약에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을 넘는다면 그때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된다는 판례고요. 세 번째 판례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무권들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사자나 복대리인을 통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판례들은 부부간에는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는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세 번째 사유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죠. 의의는 뭔가요?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고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고 적용 범위는 이것도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 다 적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에서 본인과 표현들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것도 일종의 사무관리로 처리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또 판례가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앞에 했던 것처럼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는 취지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표현들의 효과입니다. 1번 본인 스스로 표현들이가 성립됐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표현들의 성립을 주장한다는 말은 본인이 책임지고 싶다는 말이겠죠. 책임지고 싶으면 뭐 하면 그만이에요? 추인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2번 무권대리로서의 효과 표현들이도 무권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요. 또 상대방은 채고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표현들이가 성립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깎을 수 없다는 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본 예제 풀어볼게요. 1번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는 성립될 수 없다. X.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넘으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가 있죠. 2번 일상가사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X죠. 뭐라도 있기만 하면 돼요.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죠. 3번 등기 신청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맞죠? 뭐라도 있기만 하면 되고 등기 신청권 자체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복대리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들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X죠. 왜요?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들이가 성립이 되니까요. 5번 표현들이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X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실상계할 수 없다.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답은 3번이죠. 자, 우측에 이제 챕터 9에서 무효와 취소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을 이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의미의 차이점 문제인데, 일단 무효와 취소의 개념이 나오죠. 뭔가요? 성립을 했지만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예요? 취소거든요. 따라서 2번 무효와 취소의 차이에서 1번 본질상의 차이. 무효는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다. 왜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취소는 주장을 해야지만 비로소 효과가 없는 거다. 왜요? 취소는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요. 따라서 소송상의 차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무효는 원래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재판에서 문제가 된다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임을 뭐하게 돼요? 고려하겠죠. 그렇지만 취소는 일단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것이니까. 그죠? 취소하면 취소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유효한 것으로 뭐가 되겠어요? 진행되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함을 전제로 재판을 해준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정성의 차이인데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뭐예요? 원칙이에요. 무효는. 그렇지만 취소는 뒤에 나오지만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주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넘겨보시면 무효와 취소의 인정기준 및 원인 나오는데 인정기준은 뭐 아무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무효 원인과 취소 원인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민법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배운 것이 이 무효의 원인이고 취소 원인이니까 한번 보시면 다 배웠구나라고 아실 거예요. 하단에 보시면 법률에 무효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죠. 우측에 무효의 일반적 효과, 무효는 성립을 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무효라는 말은 결국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하기 전이라면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결국은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책임이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법률의 자체가 이미 무효라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점이에요. 항상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한 겁니다. 지 것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 것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팔아먹기로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타인 소유물의 매매 계약은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책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유효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항상 반환하느냐? 그건 아니죠. 만약에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인데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와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죠. 이거 조심할 건 우리 수험생분들이 마음이 착하셔가지고 누가 피해를 보고 보호받지 못하는 걸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거를 원칙과 예외를 거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무효는 원칙이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통정허위 표시와 진이 아닌 의사표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 이중효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죠. 한 가지 법률행위에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교재에도 예가 나와 있지만 한 가지 예만 들면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5살 먹은 꼬마예요. 5살 먹은 꼬마가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 그럼 명백히 얘는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니까 미성년자란 이유로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죠. 근데 또 가만 보면 5살 먹은 꼬마라면 스스로 뭐 할 수 없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할 수 없어야 되니까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뭐이기도 한 거죠? 무효이기도 한 거죠. 이것처럼 5살 꼬마아이가 매매 계약했다라는 이 한 가지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와 취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때 갑의 입장에서는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무효의 종류에서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원칙적 무효가 절대적 무효고요. 그 다음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나 통정허위 표시처럼 예외적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무효가 상대적 무효죠. 2번 당연 무효.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인 것을 말하고요. 재판상 무효는 재판을 통해서 무효를 주장해야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교재 제가 회사 상법 얘기를 적어놨거든요. 왜 그럴까요? 민법에는 없어서요. 특히 우리 시험 범위에는 재판상 무효가 단 한 개도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무효가 된다 그럼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전부 무효 일부 무효. 말 그대로 전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고 일부가 무효면 일부 무효인데 밑에 있는 137조를 읽어봐야 되겠죠. 읽어볼게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다시 말하면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이러한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해서 예외적으로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수험적으로는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한데, 넘겨보시면은 1번 원칙이 나와 있고 2번에서 일부 무효가 나와 있는데요. 나번에서 일부 무효 요건이 나온 특별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1.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분할 가능성 보통 가분성이라고 나오고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일체성 및 가분성, 그죠? 분할 가능성 또는 특정성입니다. 분할할 수 없다면 다른 부분과 특정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당사자의 의사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요. 답은 효과에서 예외적으로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판례가 나오는 이 판례는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판례인데, 이건 우리가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할 때 판례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나옵니다. 일단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원칙적 무효를 확정적 무효라고 하고요.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런 무효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동적 무효란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예외적 무효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하고요. 유동적 무효는 그럼 뭐가 있느냐? 첫째,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 행위는 일단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 무효예요.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본인에게 유효가 되니까 무권 대리 행위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인데, 이걸 우리가 정강의 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정지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뭐죠? 정지조건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정지조건은 현재 효과가 없다 무효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뭐가 돼요?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거래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절차, 구역 내에서 거래죠. 토지, 거래, 허가 절차라, 토지, 거래, 허가 절차 구역이라는 것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되냐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허가를 안 받으면 무효가 되는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인데,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 매매 계약할 때는 허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무효였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유효로 뒤바뀌게 되니까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무권대리에서 공부하는 거고요. 2번은 법률의 부관, 조건에서 공부하게 되고요. 오늘 요 부분에서는 뭐냐면 토지, 거래, 허가 절차, 구역 내에서 거래한 경우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 따라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농지 거래에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다. 이건 좀 하나 따로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험은
아닌 것을 찾아갈 테니까 아닌 것도 기억해 두시면 편하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를 군립하려면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이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농민이 아닌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하고요. 등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다시 보시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그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다만 자기 앞으로 뭘 못할 뿐이에요? 등기를 못할 뿐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무엇과 상관이 없죠? 유동종 무효와 상관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은 2번 유동종 무효해가지고 하단에 법적 취급해서 넘겨보신 판례들이 잔뜩 나와 있죠. 이렇게 판례가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떻게 공부하시는 건가요?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숙지하시고 나서 뭘 점검하시면 돼요? 판례도 점검하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203페이지 나와가지고 이제 1번에서 원칙이란 말이 나오는데 원칙은 유동종 무효도 무효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어차피 무효인 것은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다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무효니까 일반적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이행하지 않은 것을 채무불이행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죠? 해지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유동종 무효도 무효니까요. 다만 넘겨보시면 다른 무효와 달리 판례 밑에 예외에서 유효성을 긍정하는 것이 있어요. 1번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라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니까 따라서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2번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 이러한 협력 의무는 우리 판례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이 못하겠다라고 거부한다면 강제하는 거 가능하고요.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3번 중도금은 유동종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이 끝났다면 그것도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중도금은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도금을 돌려달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4번 사기, 강박, 착오와 같은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유동종 무효의 경우에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5번 반사회적이다, 불공정하다,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유동종 무효 상태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우측에 있는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 우측 하단에 기타. 1. 매매 계약을 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어요. 계약을 한 후에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이기 때문에. 2번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일관해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다.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았다면 토지 거래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건물까지 싹 무효가 되기 때문에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3번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면 무효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당겨보시면 관련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판례 밑에 확정적 무효로의 전환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인 경우인데 1번
불허가 처분이 있다면 허가받을 일이 없으므로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2번 당사자 쌍방 모두가 허가받지 않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허가받지 않고 합의했다는 말은 더 이상 허가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것도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입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기본 예제가 나오죠. 제가 풀어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뭐한 경우죠? 유효한 경우죠. 그럼 우리가 배운 거에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는 단 한 가지예요. 5번이죠. 지정해제. 다시 말하면 매매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데 계약을 한 후에 지정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확정적 유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머지 문들은 답이 아닌데 조심할 것은 이 나머지 지문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의 사례되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무효행위 전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